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법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김선진 변호사고요.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예상 매출액의 제공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상 매출액은 허위 과정 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창업 시 허위 정보 제공의 유형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매출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보면 월 매출 얼마 이상을 보장한다라든가 또는 얼마 이상을 예상한다. 그다음에 여기는 입지가 좋아서 일매출 얼마 정도는 문제없다고 본다. 그다음에 월 얼마 이상은 벌 수 있다. 비용 빼고 얼마 정도는 예상한다. 이렇게 매출이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 허위 정보 제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받을 때는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상 매출액, 즉 허위 정보 제공이 야기하는 부작용을 보면 첫 번째,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월 얼마 이상 벌 수 있다. 입지가 좋으니 얼마 이상은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과장된 실제와 거리가 먼 그런 예상 수익을 갖게 되고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 운영해보면 아니 예상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는 그런 좌절감이 들게 됩니다. 또한 예상 수익을 기대하고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금이라든지 어떤 기타 인력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예상한 만큼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상 매출액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또는 어떤 주의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에서는 예상 매출액을 구두, 즉 말로만 제공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로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세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가 사라집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월 얼마 이상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러한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남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든 장래든 즉 과거의 매출액이 얼마였다 또는 장래의 예상 수익이나 예상 매출액이 얼마다라는 점을 말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라 이렇게 가맹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예상 매출액이나 과거의 실제 매출액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점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로서는 그러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받았을 때 사무실로 찾아가서 그러한 예상 매출액의 근거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영업시간 내에 하나입니다. 영업시간이 지나가서 제공해달라 이렇게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상 매출액을 제공받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예상 매출액은 가급적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구두 제공의 경우에는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서는 그 상권이나 사업자 운영 스타일, 그 다음에 능력,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요즘 같으면 그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실제 매출액이 상이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예상 매출액을 보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면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라. 예상 매출액을 제공받거나 또는 들었을 때 수익이 얼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제공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역시 고려 대상에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근거 자료까지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상권, 그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의 운영 상황, 운영 방법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동일한 점포를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양수받아서 운영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맛집이었는데 그 집 주인이 바뀌고 나서 그 맛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명한 맛집을 인수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인수한 사람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소비 고객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전혀 고려할 바가 아니고요. 또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와는 가급적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는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예상 매출액을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는 것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가맹본부에게 이 예상 매출액을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만 100개 이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의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는 것을 제공하는 업체는 가맹본부로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업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첫 번째, 역시 이것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각 점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은 천차만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 써 있는 매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고만 해야 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고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오겠지. 최고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저 금액 정도는 나오겠지. 이러한 생각은 가급적 갖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본부의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 번째 장에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를 했다라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점포 예정지에 대한 사항, 즉 점포 예정지의 주소는 어떻고 점포 규모는 어떤지, 그 다음에 임차 조건,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권리금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요. 점포 예정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어 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상권을 비교를 해서 여기에는 어떠한 상권 형태인지, 그 다음에 주변의 시설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상권도 주요 시설이나 이런 경쟁점, 위치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상 매출액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예상 매출액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할 수도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예상 매출액의 범위는 최고액과 최저액이 서로 1.7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매출액의 산정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의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가맹점과의 위치 이런 부분이 기재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상 매출액 산정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되 참고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매출액 산정서 중에서
예상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출액을 볼 때 이 예상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되었는가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균적인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면 당사에서 예상한 QI 점포 예정주 매출액의 범위는 다음 이의 평균 매출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5.9%를 곱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즉, 위 평균 매출액에서 위아래로 25.9%가 벌어진 금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즉 최고액과 최저액의 일정한 비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벌어지면은 예상 매출액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성은 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평균 매출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5.9%를 곱해서 만든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평균 매출액이 뭐냐, 즉 근거되는 매출액 자료가 뭐냐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포스상의 평균 매출액, 즉 실제 발생한 평균 매출액을 보기도 하고요. 가맹본부에 따라서는 가맹점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지 이 포스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필수 품목 평균 물품 공급액,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가맹 이 정도 물품을 쓰는 것을 미루어 판단하건대 가맹점의 매출은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스 매출액과 평균 물품 공급액,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매출액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출액은 최고치와 최저치, 이 두 가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순수하게 예상하는 경우에는 1.7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죠.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으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인근 가맹점 5개를 기준으로 해서 2등부터 4등 사이의 매출액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7배라는 한계가 없습니다. 먼저 순수하게 예상하는 경우 보면 영업 개시일 후 1년 동안 최고액은 1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최저액은 1억 원 이렇게 해놓고 최고액은 최소액의 1.7배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실제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실제 가맹점의 매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과연 이 전용 면적 1제곱미터당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 이것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았을 때 유의사항은 없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참고용으로 활용하셔라, 그 다음에 예상 매출액 산정 방법이나 근거 자료를 확인해라,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뭐냐?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참고용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예상 매출액은 참고용이긴 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즉 가맹본부의 어떤 예상 매출액 산정하는 방식이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부분의 가맹본부에서 영업 비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본인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지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산정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 어떠한 사항,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의 매출액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상 매출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상 매출액은 가급적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예상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이 필수 품목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사업을 한다는 것, 즉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즉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품목 사용 의무입니다. 먼저 필수 품목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가맹점의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 이것을 필수 품목이라고 합니다. 카페를 운영할 때는 원두커피, 즉 원두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기, 그 다음에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는 학습지, 이런 부분이 필수 품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카페에는 원두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음료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제품, 이것이 다 필수 품목이 될 것이고요. 고기 전문점에서 취급하는 고기, 야채 이런 부분들이 필수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수 품목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정확하게는 어떠한 필수 품목을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필수 품목은 지정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필수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자재 같은 경우는 유통의 문제도 있고 제품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자재 같은 경우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필수 품목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구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스스로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개인 브랜드를 운영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싼 곳에서 또는 품질이 우수한 곳에서, 즉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구매를 하죠. 그러나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즉 가맹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대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위약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수 품목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필수 품목은 어디에 규정돼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품목의 확인은 첫 번째,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 보면은 이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품 구입 및 임차라는 항목에 보시면 거기에 원부재료는 어떠한 제품이 있다, 즉 별도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거래 형태는 강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강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부재료는 반드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구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부재료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업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 원하는, 요구하는 품질 수준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보공개서 하단에 보시면 당사의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우위표에 기재된 상품 영역 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 거래 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러이러한 제품은 내가 임의로 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필수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맹계약서입니다. 가맹계약서 조항을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 때 제21조 영업이 표준화 및 물품 공급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 중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또는 공급하는 원부재료를 취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조항을 살펴보시면 이러이러한 제품은 내가 임의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즉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동안에는
그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업종 운영 금지는 어떤 의미냐? 가맹점 운영기간에는 다른 점포는 괜찮습니다. 동일한 업종, 즉 동일한 업종,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점포 운영에 관한 노하우, 그 다음에 음식 조리 비법, 또는 서비스 기법,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가맹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운영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계약 후 1년 정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에는 대한민국 내에 어느 곳에서도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업종은. 그러나 가맹계약 종료 후에는 그 범위를 좀 더 좁혀서 1년 동안, 그리고 주로 영업지역이나 점포가 속한 행정구역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를 회피한다고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영업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일업종 운영 금지 조항을 위배했을 땐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지급할 위험성이 있고요. 일반적 영업 중단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계약 기간을 일방적으로 나 계약을 가맹점 운영을 그만하겠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가맹본부에 통지한다고 해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해지될 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가맹본부와 합의를 해서 해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맹본부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맹본부의 잘못, 즉 귀책 사유를 가지고서 그 귀책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가맹점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지해서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는 매출이 안 좋아서 가맹계약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라고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에 동일한 업종을 운영한다면 이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즉 동일한 업종, 어떤 업종이 금지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맹계약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나 프랜차이즈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시거나 아니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가맹계약 이후에는 이 부분은 더 이상 도저히 준수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당사는 가맹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1년 동안 귀하가 어떤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상세히 규정을 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에도 그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보면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계약서 조항에 보시면 위약금 지급 이전에 경업금지 의무라는 명칭으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예상 매출액에 관련된, 그다음에 자점사입이라고 하죠. 그 필수 품목 사용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동일 업종 운영 금지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Q&A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와 양 당사자가 합의하려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합의를 해서 그러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변경은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수기로 기재를 하거나
특약사항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의 합의사항과 다르다라는 점이 발견될 때는 반드시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 부분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부분이 수정되어서 계약서에 기재되었을 경우에만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말로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맹본부가 공급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필수 품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 필수 품목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살 수 있다고 했고 그 부분은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어디까지가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구매처를 제한할 수 있는 거냐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는 농산물, 식자재 이런 부분은 가맹본부가 유통을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식자재나 농산물, 농축산물은 가맹본부가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상표, 마크 이런 것들이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업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커피숍 같은 경우에 커피잔에 일회용 커피잔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로고가 들어간다면 그러한 커피잔은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Q&A를 마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